점유의 효력입니다. 점유의 효력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라 그랬죠?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점유의 효력 중에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추정적 효력에 자주점유 추정이 되죠. 제가 자주점유는 뭐를 자주점유라고 얘기를 했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는 점유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됐던 사실의 권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주점유.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 추정이 된다고 얘기했죠.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때로부터 타주점유로 바뀌죠. 소가 제기한 때로부터요. 그래. 전부들 보면 모르는 사람이 4분의 3이야 지금. 중요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들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4분의 3이야. 눈빛 보면 알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무과실의 점유가 과실의 점유인데 이거는 선의를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한 점이 있었죠. 이거 추정이 됩니다. 계속 점유는 전후 양시점유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돼야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된다. 이건 다 추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전후 양시점유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세 가지 관계에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과실 취득권이 있죠. 목적물의 멸실 또는 목적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 있죠. 비용상환 청구인데 하나씩 나누면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만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의의 점유자는 자주가 됐든 타주가 됐든 무조건 과실 취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 과실 취득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가 일단 과실을 수취했을 수 있죠.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는 과실은 돌려주면 되죠. 수취했지만 소비한 과실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죠? 반환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수취해서 소비한 과실은 대가를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멸실 훼손한 과실도 대가를 보상하면 되는데 수취하지 못했거나 멸실 훼손시킨 과실도 보상을 하기는 하되 그 중에서 수취하지 못했거나 멸실 훼손된 과실 중에서 악의의 점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우리 법에는 또 과실, 즉 미스테이크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실이 있는 사유로 그랬으면 당연히 보상하지만 책임 없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했다든지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시킨 과실이 있으면 이는 또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쪽으로 잘 내요. 법조문을 반대 해석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잘 낸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목적물 멸신, 이거는 과실에 관한 거 지금 얘기한 거고 목적물 자체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을 때는 여기는 선이면서 여기는 선악만 따졌어요. 근데 여기는 자주냐 타주냐까지 따져야 되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법조문의 형태가 목적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법조문이. 다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 법조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1항, 2항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법조문에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적물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모든 손해를 배상해라. 두 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시험을 낼 때 이건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서로 결합시켜서 해석을 하면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되고 선의가 아니라든지 자주가 아닌 경우엔 모든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시험에 내줘야 되는데 꼭 앞에 있는 문장만 내는 인간도 있어요.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문장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또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시험 같으면 법조문을 해석을 해서 문제를 내줘야 된다고.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후단부는 빼버리고 전단부 문장만 가지고 내도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조문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조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누어지죠. 이때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자주가 됐든 타주가 됐든 비용 상환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필요비를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나눠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익비에 관해서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 누구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우리 책으로 잠깐 봐요. 점유의 추정적 효력에 점유 태양이 추정이 된다라고 금방 얘기했죠.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런 거 추정이 된다고 했고 권리의 적법 추정이 있잖아요. 권리의 적법 추정은 물적 범위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할 때 그 점유물은 동산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등기에 권리적법 추정적 효력이 있죠. 등기에 권리적법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동산만 인정이 된다.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에 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보여요? 갑이라고 추정이 되죠. 그럼 을은 뭐라고 추정이 됩니까? 똑바로 크게 얘기하지. 한마디씩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추정이 되지.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 같으면 등기가 돼 있었을 거 아니냐고. 지상권자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돼 있을 텐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무단 불법 점유자든지 아니면 임차인이든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엔 임차인 정도로 추정이 될 수는 있어요. 뭐 주민등록 같은 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때는 갑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 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려면 뭐에 대해서만? 동산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여러분들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밖에 내가 차고 나가면 전부 다 지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이게 이제 인적 효력이 제3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정적 효력이 인정이 돼요. 제3자 중에 이게 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왜 내게 아닌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내 거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점유자와 그 점유를 시킨 자 사이에는 현재 점유자가 이게 내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유의 권리, 적법의 어떤 추정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물적 효력에 있어서는 동산에 관해서만, 인적 효력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추정적 효력이 원용이 되지만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유의 권한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하나 예를 들면 이 시계는 이제 산지가 한 4, 5년 됐어요.
예, 산 게 아니라 이제 선물 받은 지가 한 4, 5년 됐는데 4, 5년 됐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내 거가 될 거라고. 근데 한 2달쯤 전에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이제 가지라고, 나 가지라고 소유하라 그래서 고맙다고. 그날 아침에 큰 놈하고 작은 놈 전철역에 이렇게 내려주면서 큰 놈이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 소유물이 많아지네요. 그러길래 그래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하이파이브까지 하고 큰 놈 작은 놈 전철역에 내려줬다고. 근데 이게 가격이 좀 올랐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저녁에 가니까 다시 풀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나 줬잖아. 그쵸? 저 주셨잖아요 아침에. 그럼 뭐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어떻게 자주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줬잖아. 그때 내가 언제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입증해야 되죠. 입증 책임이 그 사람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주지 않았다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전 소유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유를 취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돼. 그럼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 두 놈을 불러서 야 아침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거 주는 거 들었지? 그럼 걔들이 네 그러면 입증이 되지만 걔들이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걔들도 사는 방법을 아는 거죠. 거기에 걔들도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 더러워서 그냥 준다 그러고 줘버리고 말았다고.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는 내가 입증할 게 없지만 나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녹음해놨다가 또 더 맞아 죽을 테고 그러니까 녹음도 안 해놨고 그래서 입증이 안 돼서 다시 돌려준 거라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인적 효력이 그런 게 있어요. 인적 범위는 원용자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제3자에 대해서는 원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적법한 권한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근데 나는 입증 못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선의의 점유자 과실을 취득한다고 돼 있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근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쪽으로 안 나오고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했거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과실은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나와요. 최근에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자, 그리고요.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때는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선악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후단부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결국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되는데 시험 지문에는 후단부를 빼고 전단부만 집어넣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출제 교수가 함량 미달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법조문의 권리관계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후단부에 보충 규정이 있는 건데 보충 규정 빼버리고 앞에 것만 가지고 낸다는 얘기는 단순히 암기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출제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고 법조문이 그대로 돼 있는 법조문으로 옮겨놨는데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대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상한 청구권이죠.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 점유물을 반환할 때 줄치셔야 됩니다.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선택권자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목적물 반환 청구를 받거나 또는 목적물을 반환할 때 행사하는 거지 목적물 자체를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목적물에 격려된 무효 등기를 말소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만 회복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목적물 자체를 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즉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만을 구한다는 얘기는 물건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등기만 회복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거 보시고 점유보호 청구권 나오잖아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점유권에는 204조, 소유권에는 이렇게 나눠 놨는데 점유권 것만 잘 보시면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 204조 밑에다가 이걸 뭐라고 해? 점유의 회수다. 점유의 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 일, 선, 손배, 점유 뭐가 있을 때만, 침탈이 있을 때만. 그러면 점유 침탈을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 아까 했는데 뭘 기준으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점유 보조 관계에 있어서는 점유 보조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간접 점유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점유 침탈 여부를 판단한다. 간접 점유에서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목적물을 스스로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 침탈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 205조를 점유의 보유다. 밑에 써놓으세요. 205조 밑에 점유의 보유. 그래서요, 방해 종료 후 1년 이내에 현재 방해자에게 청구한다. 공사로 인한 경우에 착공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공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에 점유의 보전 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점유의 보전. 방해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공사로 인한 경우 착공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공 후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점유의 기인한소와 점유의 기인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요거 앞에 108페이지 2번에 있군요. 점유의 기인한소와 본권의 기인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도 점유에 관한 소유로서 그 점유물에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임대차였다고, 임대차 중이었다고,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었고 둘이 여기 임대인인데 둘이 임대차를 했다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다시 매매된 거야. 매매됐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때 해주기로 했다고. 매매했는데 그럼 가등기라도 해둬야 될 판인데 가등기를 안 해줬어.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임대인, 대학력까지 갖춘 임차인이에요. 대학력까지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갔다 오니까, 아직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이때쯤이에요. 해외여행 갔다 오니까 얘가 제3자 경에게 다시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준 거야. 뭐 했단 얘기예요? 매도인이 이중 매매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제3자 등기까지 해놨네. 그런데 을이 봤을 때는 이 등기는 뭐 같이 보여? 무효등기 같이 보이잖아. 얘가 볼 때는. 왜? 적극가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 거야. 너는 적극가담했으니까 소유자가 될 수 없고 결국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춘 자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해버린 거예요. 적극가담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거 아니냐고. 그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 그래도 아직 임대차 기간 남아있고 대항력도 남아있죠. 그럼 이번엔 뭘 해야 돼?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해서 목적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남아있으면 점유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했는데 판사가 점유권이 있는지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본권을 이유로 판단을 했다. 그럼 얘가 무조건 이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점유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권자와 본권자가 서로 소송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본권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유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력구제권. 그래, 자력구제권자는 직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자력구제권 없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간접 점유자밖에 없다. 됐죠? 이제 점유권은 여기서 마칠 건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만 내보냅니다. 모르는 분은 알 때까지 집에 못 가. 자, 101페이지 한 표 보세요. 101페이지 판례 맨 밑에 판례 3번 있죠. 3번 찾았어요? 처을이 남편 갑 소유인 주택에 경매로 매각된 사실을 알면서 계속 점유하고 하면서 경락자 병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병은 을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없다. 넘겨보시면 핵심 지문 정리 오답 유형에 1번에 처을이 남편 갑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병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병은 을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예. 자, 1번 타자 나오셨습니다. 또 왜 갑자기 좌우로 흔들어요? 자신 있게 해야지. 어려워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라고? 경매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앞에 있는 3번에서 을은 점유 보조자잖아요. 갑이 남편이잖아. 남편이 소유자고 지금 처을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인은 남편하고 어떤 관계예요? 법적으로 남이야. 부부 관계는 재산적으로는 남이에요. 남편이 왜 남편이야? 남의 편이거든. 남인 거야. 제가 왜 자꾸만 남이다 이런 얘기 하냐면 민사적으로 재산관계 분쟁이 생기면 남편 소유물과 부인 소유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가사산 이유로 목적물을 점유하라고 시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을은 점유 보조자잖아요. 점유 보조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지. 그런데 뒤에 보시면 부인 을이 남편 갑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죠. 그럼 걔네들은 다 합쳐서 무단 불법 점유자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무단 불법 점유자가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전원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 명씩 200번의 소송을 할 수도 있고 100명씩 2번 할 수도 있고 50명씩 4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처을은 무단 불법 점유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동그라미 2개 해결됐나요? 네.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볼 거거든. 아무도 집에 가면 안 돼. 아무도 집에 갈 자격 아직 취득 못했죠?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분명히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호응 못해서 못 안 끝내는 거예요. 자, 소유권 한번 보세요. 거기 제2절에 조소유권이 아니라 앞에 조는 또 뭐냐? 110페이지. 소유권입니다. 무슨 조소유권이냐? 책에 편집을. 저소유권이면 또 몰라도 나는 빨리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한 명이라도 맞췄으면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죠. 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개념만 좀 설명을 할게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소유권인 거야. 소유권은 물건 외에만 성립하게 됩니다. 사용, 수익의 권능은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하고 처분 권능은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소유권을 전면적 지배권이다. 물건에 대해서 모든 걸 지배한다 라고 하는 전면적 지배권이다. 또 물건에 대한 완전한 권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면적 지배권으로서 완전한 권리이다 보니까 항구성을 떼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항구성을 띈다는 얘기는 소유권은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일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전한 권리, 각각 이용가치만 또는 교환가치만 제3자에게 요 부분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양도하는 행위를 설정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용익물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 요거는 담보물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용익물권을 설정해주면 이 사람이 사용수익권을 행사해야 되고 담보물권을 설정하면 이 사람이 교환가치 즉 뭐죠? 처분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소유자의 사용수익 처분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얘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제한물권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승계받은 이런 걸 다 합쳐서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에서 나온 권리들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소유권에서 담보물권만 설정을 해주면 권리는 두 개만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소유권에서 용익물권을 설정해주면 권리는 하나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세 개 있던 권리가 두 개로 줄었다가 소멸하게 되면 세 개로 다시 늘어나죠. 하나만 있다가 또 소멸하게 되면 세 개로 다시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양이 늘었다, 줄었다, 자유롭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탄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력성. 탄력성하고 신축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비슷하지 뭘. 내가 볼 때는 비슷한데 뭘. 그래도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신축성이, 신축성은 길어졌다 짧아졌다가 신축성이고 전체적인 부피가 늘어났다 줄었다라고 하는 걸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신축성보다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별거 다 가르쳐주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소유권은 뭐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럼 이 채권이나 기타 권리 후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험 지문은 그거예요. 우리 아파트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에 소유권 행사할 수 있죠.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괜히 뺏기는 것 같은데 소유권은 물건 외에만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하지 않아요.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뭐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지죠.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딱 두 개야. 부동산 아니면 동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개라고요? 뭐 얘기를 하면 믿어야지.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두 개요. 두 개.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라고. 그 부동산과 동산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물종물로 나누어지는 거고 또 이익을 어떻게 창출해내느냐에 따라서 원물과 과실로 나누어지는 거지 종류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인데 우리 민법 제99조에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산은 다형스럽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소유권을 공부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토지는 부동산이네. 그리고 그 정착물들도 부동산인데 그 정착물이 토지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우리 민법 제 122조에 보면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고 해놨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토지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정착물 중에서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토지로 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 어떤 집 땅 한가운데 우물을 파놨다는 거야. 우물. 그럼 그 우물은 우물 판 사람 소유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요? 우물을 개발한 사람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물을 개발한 사람의 소유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야? 우물을 개발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우물을 개발했대요.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그 우물을 개발했다.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 토지 소유자가 소유요? 아니면 우물을 개발한 사람이 소유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인 거예요. 우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될 수 없고, 다만 개발해서 시추권 또는 사용수익권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개발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상의 4개, 지하의 하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그럼 지상의 4개 중에서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언제나 취급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지붕과 기둥과 주 벽을 갖춘 토지의 정착물이면 이건 건물이라고 하고, 완성이 됐던 미완성 상태든 불법 건물이든 적법한 건물이든 관계없이, 사용가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와 완전히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토지 소유권의 수직적 범위라고 한다면, 그럼 토지 소유권의 수평적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지적법 규정에 의해서 일단의 토지에 구획선을 긋고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하면 이걸 필이라고 불리우고, 한 필의 토지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일물 일권주의다라고 해서 물권 총론에서 공부했잖아요. 이때 이 수평적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 토지 경계까지인 거야. A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여기까지고, B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B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인데, 그럼 여기서 A가 줄넘기 할 때는 여기서 줄넘기 하면 되죠. 열심히 줄 넘기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괜히 그렸다 이거. 열심히 줄 열심히 넘기면 되죠. 네,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소리를 지르는데 얘가. 그럼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 서서 이쪽에다 소리 지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이 경계에 서 가지고 소리를 이쪽에다 지르고 있다는 거야. 악을 쓰고 있어. 이쪽에다 대고. 그럼 이쪽으로는 안 들리고 이쪽에만 들리는데, 지 땅에서 지가 경계선에 서서 소리 지르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지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면 B가 안면이 방해될 수 있죠. 이 또 낮에 소리 지르는 건 모르는데 꼭 새벽 3시면 소리 지르는데 으아 그러고, 그 사람 잘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적용이 되냐면 상민관계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상민관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토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에요. 독립된 권리는 아니고요. 이 상민관계는 크게 주의 토지 통행권, 인지 사용권, 생활방해 금지, 수도 등의 시설권,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물에 관한 상린관계에 대해서 6개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 이거하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중개업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중개업자하고 직접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이 중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특히 이쪽 부분에서 주로 좀 많이 나와요. 출제 확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쪽에 많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소유권 쪽에서 낼 게 없으면 이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해서 내는 편인 거예요. 아시겠죠? 소유권 이렇게 하고 우리 책으로 보시면 소유권의 특징은 탄력성이 있고 항구성이 있고 전면성이 있고 완전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거 정도 이렇게 보시고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212조에 있죠. 예, 그래요. 상린관계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좋습니다. 저기 7월 2일 날은 주야간 합반에서 합니다. 수업하시고 또 결석해야지라고 하는 굳은 의지 가지는 건 괜찮으신데 그렇죠? 내가 자꾸만 여러분 사기 죽이는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가는 학원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공부 안 하는 축에 들어가요. 네, 제일 안 하는 축에 들어가. 5군데 중에서 꼬지요, 꼬지. 꼴찌. 자, 4개월 동안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죠. 자, 수고하셨어요.